거짓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묘한 조작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도 면에서 볼 때 치료진을 더욱 의식적으로 착취하는 무자비한 행동이다. 반사회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는 확실히 남을 속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들의 부정직함은 무수히 많은 치료상의 문제를 낳는다. 거짓말은 흔히 한 치료진을 다른 치료진과 갈라놓을 수도 있는데 이런 행동이 분열로 잘못 간주될 때도 많다. 29세 남성 환자 H는 약물 중독자이며 대인관계 및 직무 영역에서의 기능 장애와 약물 남용에 대한 단기 개입의 실패에서 비롯된 다양한 문제로 병원에서 장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환자 H가 그동안 우편을 통해 약물을 받아왔던 터라 치료진은 환자에게 온 모든 우편물을 치료진 앞에서 공개하도록 치료 구조를 설정했다. 어느 날 저녁 우편물을 수령한 환자는 그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여성 간호사 P에게 주치의 선생님이 이런 감시는 이제 쓸모없다고 했으니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날 간호사 P는 환자 H의 주치의를 찾아가 그런 결정은 치료진 미팅 때 모든 구성원과 의논해서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화를 내면서 쏘아붙였다. 게다가 본인은 이러한 감시 절차가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안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린 것에 무척이나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치의는 환자 H에게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며 단호하게 부인했다. 그리고 주치의와 간호사 P가 환자 H를 찾아가 이를 직면시키자 환자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었다고 인정했다. 거짓말은 치료진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균열은 환자가 자신의 자기 표상들을 각기 다른 치료진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 것에 의해 야기된 결과가 아니다. 거짓말은 의식적인 과정이며 무의식적인 분열 과정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다. 자, 여기서 이분의 태도는 검사가 피의자를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보다는 환자의 경우에는 거짓말은 어떤 면은 자주 있는 일이죠. 근데 이 보다는 환자에게 너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고 직면시키는 게 이게 바른 태도일까요? 치료적으로? 저는 지금 사례를 읽으면서는 환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서는 직면시키는 것 자체도 되게 조심스러울 뿐더러 이렇게 실제로 만약에 삼자 대면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인정을 할까? 마치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앞에서 나왔던 그런 그 조정하는 이런 경우를 좀 겪다 보면 실제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를 현실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확신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경우는, 일 수도 있죠. 예. 그랬을 경우에는 인정을 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취조하는 것 같은 어떤 모습이라 이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래서 이 교과서를 쓰신 분들이 정신분석적인 통찰이 좀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제가 계속 드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마치 사실을 규명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신분석적인 치료에서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배경이 더 중요하죠. 왜 이분은 거짓말을 할까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 거짓말이니까 악의적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원정으로 대하면 안 되고 아주 악의적인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쪽에서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악의적인 환자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저게는 아주 생경한 어떤 내용으로 보여요. 치료자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요. 어떤 의식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무의식적인 동인에서 발생하는 거죠.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행동이 다 의식적이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보죠. 총기 난사 사건. 어떤 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총기를 난사한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걸까요? 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이에요? 총기 난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의식이잖아. 근데 왜 총기를 난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 알아요? 자기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까마득하게 모르잖아요. 그때 어떤 행동의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자기 안에 있는 아주 기괴한 대상, 자기 셀프 자체를 분열시켜서 그 셀프 자체가 파편화된 것들이 외부로 투사되면서 비혼에 얘기하면 이게 비자 아브젝트가 된다고 그래요. 괴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대상들에게 이 괴물이 투사가 돼버리면 괴물에 대해서 총을 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의식 상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고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 괴물로 봤기 때문에 괴물에 대해 총을 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너는 의식적으로 사람인 것을 네가 보긴 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단죄할 수 있는데 이분이 정신부절증 환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 되나요?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나요?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여러분들이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 우리의 모티베이션 쪽에서 좀 더 중점을 둬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행동의 원인이 우리의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그 근원적인 요인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한다면 내가 의식적으로 행동을 했지만 내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인 것만 보고 사람을 단죄하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거짓말 한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다루기 시작하면 다 거짓말쟁이니까 이 사람 얘기는 어느 것도 믿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치료할 수 없어요.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바꾸겠어 하고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왜 하게 됐을까? 그 동인을 우리가 살펴야 이 사람의 무의식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모습으로 드러날까? 한쪽에서 이해해 줘야 되겠죠. 제가 임상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를 무척 좋아했던 어떤 여성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뭐 돈이 좀 필요해서 아빠 책상에 보니까 아빠 돈이 좀 있어서 동전 몇 개를 자기 가방에 넣고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고 친절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자기네 딱 멈추더니 다짜고짜 너 아빠 돈 훔쳤지? 그 설명할 시간도 안 주고 가방을 털어서 가방을 뒤지니까 가방에 동전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친구들이 지나가고 하는데 거기서 아빠한테 아주 혼쭐이 나는 이런 상황을 이분이 맞이해요. 그래가 아빠가 너 돈 훔쳤지? 그랬을 때 아빠 돈 안 훔쳤어. 라고 얘기한 게 이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말로는 대답은 거짓말이죠. 대답은 거짓말인데 그 현상으로 보면 거짓말이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아빠 것을 가져왔는데 이게 내가 왜 훔친 거야? 이 아이는 훔친다는 개념이 없잖아. 아빠 건데 지금 내가 필요하니까 아빠 거 가져다가 쓰고 아빠가 나한테 얘기하면 되는 건데 다짜고짜 훔쳤느냐고 아버지가 추궁을 하면 얘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자기 마음속에 훔친 게 아니니까 훔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훔칠 의사가 추호도 없었고 단지 아버지 것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좀 가져왔을 뿐인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호되게 거짓말장이로 몰리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친구들 앞에서 아주 창피한 모습으로 드러나 그게 오랫동안 큰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아이들 돌보는 과정에서 아이들 거짓말했다고 매질하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아이의 주관적인 마음에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건데 그 얘기를 깊이 듣지 않고 너 안 훔쳤는데 왜 이게 돈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나 이게 필요해서 아빠 주무시고 있어 얘기할 틈이 없어서 그냥 급해서 가져왔어요라고 하면 설명될 수 있는 건데 이 설명되기 이전에 단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단순하게 아버지가 보는 시각으로 이해하게 되면 실패하는 거죠. 어른들은 훔치느냐 안 훔치느냐의 개념이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아빠 것하고 자기 것은 다르다는 것은 아버지는 분명한데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하고 자기는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빠 돈이나 내 돈이나 같은 거잖아. 근데 아빠 걸 가져왔으면 아빠 것은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걸 가져온 것인데 왜 그게 훔친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것을 내가 좀 옮겨놨다고 그래서 그걸 내가 훔친 거냐. 이제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로 보여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대로 이 사람의 셀프가 분열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나 셀프가 분열되어 있다고 한다면 A라는 셀프가 드러날 때 한 얘기하고 B라는 셀프가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달라요. 그러면 이게 통합된 인격으로 보면 이건 틀림없이 거짓말이에요. 상충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충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인격 통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라는 자기가 드러났을 때 한 얘기는 A대로 맞고 B라는 자기가 드러났을 때 한 얘기는 그 당시에 자기로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그때 자기가 오운하고 있는 자기의 셀프나 자기의 이고에 따라서 그냥 행동했을 뿐이에요. 이런 것을 사회적인 기준으로 거짓말이냐 아니냐는 측면에서 추궁하는 것 자체는 어쩌면 상처를 깊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 목사님이 우리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는 이제 사람들이 주로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쪽으로 가져가고 또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그것 때문에 아주 그걸 뭐랄까요, 거짓말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교정하지 않으면은 뭔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딱 생겼을 때에 거짓말이 뭐 다른 거는 용서할 수 있지만 거짓말한 건 용서 못한다 이런 부모들 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해도 된다가 아니고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행동의 원인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를 하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썼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있었죠. 예, 꼬마 애들 거짓말 어른들이 뭐라 생각하면 애기들은 거짓말 안 한다 그러는데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거짓말 많이 했죠. 예, 근데 아이로서는 살아남기 위한 디펜스 시스템이에요. 예. 그래서 그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지 말고 왜 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저 처음부터 막 거짓말을 추구한 건 아닌데 아이들이 거짓말 쓰다가 나중에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지면 거짓말 안 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은 그 백그라운드에 그 아이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혼나기 때문에 거짓말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방어수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어수단을 박탈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방어를 제거하는 거가 어렵고 내담자를 치료할 특히 이 보드라인 환자를 치료할 때도 이 방어를 여러분들이 내려놓도록 강요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어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나하고 치료를 하는 거죠. 아이가 기죽지 않고 살아나면서 내가 교육도 시키는 건데 아예 이 방어를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로서는 생존 환경이 무너지는 거고 내담자 입장에서도
자기의 인격이 완전히 말살되는 상황에서 치료에 임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 버린 거죠. 어쩌면 자기의 부끄러운 것은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누구나가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아직 부끄러운 것은 내 안에 담고 싶어서 그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왜 그 얘기 안 하느냐고 자꾸 추궁을 한다면 이분은 어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고문을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치료 파괴적인 저항이 일어나서 선생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내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선생님 필요 없어요. 라고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교수님, 어른이 돼가지고도, 아이들도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그 방어 기제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 그거를 뭐랄까요, 물론 치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거짓말하는 행동 원인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게 거짓말 해도 된다가 아니지만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의 욕동 만족을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착취하면서까지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욕동 만족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많이 있죠. 예. 병리적으로 사는 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치료의 자리가 온다 그러면은 원인을 생각하면서 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그냥 현실적인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게 여기 게바드가 말한 것처럼 악의적이다라는 말이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저 나쁜 인간. 그렇죠. 그때는 사실 진짜 막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사실 견디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 만만치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상태를 안다고 한다면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나를 방어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사람을 내가 고쳐주겠다고 나서는 순간에는 또 다른 분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자로서 내가 아닌 상태에서 나를 방어하고 사회를 방어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데, 이분을 치료적인 세팅에서 만나는 것은 별개라는 얘기예요. 교수님, 저 권장수인데요. 예. 교수님께서 그 뒷부분에 말씀해 주신 거에 있어서 인간이 그 의식을 가지고 그냥 의식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전의식이나 무의식이 같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거는 이제 그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는 아닌 것 같은데, 보통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에서 전생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교수님. 그랬을 때, 우리 개인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그런 무의식이 아닌 우리 안에 어떤 그 이전부터 네, 가지고 온 그런 무의식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다른 용어로들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융의 개념으로 치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는 개인의 무의식도 있지만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어떤 무의식이 아닌, 내가 억압한 무의식이 아니고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집단 무의식으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방법은 각각 다른데,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화할 것인가, 그런 개념화하지 않고 우리는 환경적인 측면과 타고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타고난 부분, 우리의 공격성을 남보다 과다하게 타고난 사람도 있고 공격성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고 사랑의 정서가 풍부한 사람도 있고 풍부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걸 어떤 소질적인 타고난 유전적인 측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집단 무의식적인 측면, 집단적인 경험의 결과인가, 이건 이론화하는 것은 각각 다 다르긴 하지만
이미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겠죠. 태어난 모습이 우선 다르다고 한다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지만 원래 타고난 부분의 영향도 있다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 네이처 vs 너처라는 개념이죠. 우리의 자연이냐 양육이냐 자연이냐 환경이냐 이제 이런 것들의 대립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이는데 이 두 가지만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또 네이처하고 너처 그러니까 환경과 타고난 부분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자연과학적인 접근이죠. 이게 정신분석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너무 정신분석을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결정론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보여요. 여기에 제가 실존주의 철학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타고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지만 너무 인과적으로 심리적인 결정론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이분은 어린 시절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타고날 때 이랬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됐어라고 하나의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하게 되는데 이 어썸션 혹은 이런 인과에 대한 이해 자체가 틀린 것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같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발달해 가는 게 아니고 그러한 비슷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각각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사람들이 발달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우리는 각자가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프리윌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동물과 다르고 동식물과 다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영성적인 측면을 이 속에 우리가 소화해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건 AI예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죠. 그래서 그 기능은 엄청나게 잘 발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영혼이 없는 거잖아. 영혼이 없는 존재잖아. 근데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타고난 것 환경만 중요시하다 보면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는 부분 내가 이 세상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것 그 선택의 기준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각자가 선택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분은 이 선택을 너무 강조하다가 허무주의로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게 신적인 존재를 만나는 과정으로 이걸 소화해내는 이런 인격체들도 얼마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자유의지가 주어졌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임상에서도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여요. 우리가 만나는 대상 안에서 이분 안에서 자기의 실존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도와줘야 이분이 건강해지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이 만나는 신경증 환자나 정신증 환자는 무엇이 문제냐면은 나는 내 부모를 이렇게 만났고 나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있는 모습은 내 책임이 아니고 다 밖에 있는 원인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삶을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책임은 사회가 져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이 나를 책임지거나 아니면 국가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결과이고 그리고 지금도 매일 내가 선택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언더스탠딩들을 우리 모두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게도 이런 강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분 스스로가 터득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환경이 돼주는 게 중요하겠죠. 앞서 사례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나눌 수 있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담자의 거짓말에 대한 사례를 다룬 장에서 이제 내담자 중심 치료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이 또 이제 보더라인 상담자의 역전이와 역전의 저항이라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상담자들, 치료진들의 역전이와 역전의 저항은 무엇이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졌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올라왔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은 잘 못 들어서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 중에 죄송할 건 없고 이렇게 네. 영웅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까 들으면서 어떤 허무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저 혼자 그동안 생각을 했던 게 허무주의라는 것도 어떤 과정일 것 같은데 어떤 인간의 욕구 위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허무주의라는 건 어떤 퇴행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굉장한 공격성 외부를 향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도 애매할 때 어느 중간 지점에 찾은 것이 일종의 허무주의가 아닐까 하는 제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시간에 언급되었던 내용 중에 공격, 어그레션의 대상이 나의 엄마일 때, 가정을 했을 때, 엄마를 공격한다는 것은, 즉, 내가 보장되지 않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이런 어떤 행동이 나타난다고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현실로서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현실 지각 능력의 어떤 파괴, 현실 지각 능력의 미발달, 뭐, 이렇게 하고 어떤 환상적인 내면 세계에 자꾸 머무르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듣고 반복해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스스로 자꾸 연상을 해봤을 때 거기에서도 어떤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지 않을까. 단지 외부 공격 아니면 내부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내적 환상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중간이나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단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의심 같은 것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거를 또 저 스스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수업을 너무 듣기 싫어하나 혹은 수업을 너무 만만하게 보나 제 스스로 어떤 수업에 대한 거부 반응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말 살면서 거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거부를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한 시간을 제가 스스로 망쳐버리고 싶어서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아주 다양하게 자기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걸 존중하시는 게 좋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수업 진행돼서 반갑고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김태희 목사님은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속내를 안 드러내는 쪽을 선택하셨어요. 감추고 싶은 거는 없는데 지난 학기 쉬고 또 다시 돌아서 중간에 또 단절됐다가 다시 또 재연결 리커넥션 또 하는 것들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오늘 다뤘던 주제들이나 또 앞에 연결됐던 주제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 보면서
또 계속 좀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방학을 하게 되면 우리 관성의 법칙이 멈추어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추어 있고 싶어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인다. 이 관성의 법칙이 항상 저는 수업에서 연결돼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첫날 다시 모이기가 엄청 힘들어요. 우리 강 목사님 너 마무리하시죠. 네. 그동안 좀 이제 저한테는 수업이 없었는 셈이죠. 그래가지고 조금 아침에 잠 좀 자고 쉬는가 싶어도 이제 피곤한 거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 뜨고 나니까 벌써 아이들 학교 갈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따가 이제 교수님이 카톡 온 걸 보고는 오늘 수업 시작인데 이게 잠들면은 정신이 없으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수업을 계속 하면은 어쨌든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걸 반복하고 반복해도 그 아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나한테는 새로운 일이다 하는 느낌으로 또 상황이 달라지고 또 그동안 접했던 게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말, 같은 이야기지만은 또 새롭게 접근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짧은 시간 들어왔지만은 생각하면서 예. 어쨌든 계속 또다시 수업을 해서 또 머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느낌.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강의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반응하고 여러분들의 얘기 스토리 속에서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얘기들을 내가 하게 돼요. 그래서 2월부터는 내가 ICP에서 신경증과 정신증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데 옛날에는 아티클을 줘가지고 영어 아티클을 각자 공부해가지고 와서 발표하는 것을 쭉 10여 년 이상, 뭐 15년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읽을 거리를 주지 말자. 그래서 주제만 주고 각자가 지금까지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이론 그리고 자기의 임상 체험 그걸 중심으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날 이분들을 만나서 내게 떠오르는 생각을 강의 형식으로 잠깐 나누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또 공부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꼭 공부하고 싶은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일주일 전쯤에 간단하게 하나씩 주지만 그걸 가지고 발표하라고 하지 않고 그건 각자가 필요한 범위에서 읽으라고 하고 토론 중심으로 수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정리됐어요. 근데 그걸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온갖 갈등이 생겨났어요.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냐, 내가 책임 방기하는 거 아니냐, 학생들한테 그래도 뭐라고 할까, 공부를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 안에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이거 수업 계획표를 제출하는데 제가 제일 늦게 제출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각자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아무리 지적으로 책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제 경험으로서는 이런 나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유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각자가 가진 통찰들 그리고 자기 안에 억압되어 있는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ICC에서 여러분들과 하는 경험이 ICP에서의 내 수업 방식을 결국 바꿔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험적으로 토론 중심의 공부 방식, 우리 ICC에서 한 방식 중심으로 ICP에서 강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ICC에서 만나는 이 모임들이 지금 너무 지적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잘 나누는 과정 속에서 통찰들을 얻는 이런 태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것들이 있어요. 여러 정서들이나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이니비션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것은 얘기해도 되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데
여기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것, 우리가 프리덤을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자유스러운 공간으로 우리의 수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첫 시간에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